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걸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각 수사기관이 앞다퉈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 윤 대통령 지금 원하는 곳을 골라서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경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또 공수처 설치 등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각각 다 좋은 목적이 있었고 또한 좋은 의도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당시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런 수사의 혼선이었거든요. 물론 장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도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위아래가 딱딱 정해져 있던 과거의 수사 체계와 달리 지금은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각 기관들에게 수사에 관한 권한이 전부 다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예. 검찰이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또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서 지금 검찰의 이 권한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큰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시기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각각의 수사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 또는 존재 가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기관의 경우에도 이번에 또 본인들의 역량을 보일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인 어떤 수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경우에 누가 우선하느냐, 예. 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등등일 텐데요. 지금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좀 애매합니다. 즉 수사 경합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합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형사소송법 등에 있긴 합니다. 수사주제에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규정들을 정확히 적용했을 때 어떤 특정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기관이 수사에 나서고 있고 결국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중에 어떤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수사기관이 우위를 갖는지도 애매하고 윤 대통령이 선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검찰 조사를 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 현실적인,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되지 않을 곳을 택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사건이고 또한 윤 대통령도 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치 행위를 또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특히 검찰을 이제 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하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검찰총장까지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과연 어떤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을 지적하고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검찰 출신이니까 뭔가 위험하다. 검찰 출신이니까 오히려 검찰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등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또한 할 수도 있죠. 예, 예. 또 일리 있는 그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권력이 계속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또 검찰 나름의 조직의 어떤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철저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차례 앞선 검찰 출석 요구에 변호사 선임 문제를 들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형사 사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저 못 나갑니다, 저 안 나갑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다가는 당장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바로 벌벌 떠면서 날짜 잡고 또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도 바로 또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역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는 이런 임의 수사 피의자 신문이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수사의 방법인데 예. 그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강제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게 바로 긴급 체포 아니면 법원의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그리고 또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록 현직 대통령이지만 지금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고 또한 혐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란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유무죄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또 발부 또 집행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출석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지금 현재 서면 조사는 뭐 배제하고요. 현재로서는 네. 뭐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어떤 곳으로 나와서 또는 뭐 검찰 청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3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이 조사에 응한다면은 사실은 그 직후에 이제 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출석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본격 대응을 준비 중인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거든요. 네. 조금 전 이제 속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서면 조사 방식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탄핵 심판 관련된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피소추인 측의 답변서를 요구한 것이고 예. 또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절차를 쭉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질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이제 그 수사기관의 수사입니다. 예. 이제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답변서 제출과 수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출해야 되는 뭐 변호인 의견서라든지 예. 변론 요지서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또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내용은 상당히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탄핵 심판 답변서라는 건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된 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 일종의 입장을 요구하는 서면을 달라 이런 얘기로 보이고 네. 지금 수사도 중요한데 가장 관심 가는 곳이 역시 탄핵 심판이 이뤄질 헌법재판소거든요. 언제쯤 결론이 날지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헌재가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과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특히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예. 과연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다른 여러 건의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한 국가적인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피소추인 측에 답변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 날짜까지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출이 될 경우에는 그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27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중대한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신중하면서도 또 신속하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에는 정영식 재판관을 선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주심이라는 게 각 법원 또는 또 어떤 사건, 어떤 재판인지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민사나 일반 형사와 네. 또 이 헌법재판에서의 주심이 약간씩 실무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단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 판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문정배 권한대행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변론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 이해는 되고 뭐 또 그런 게 또 다 이해는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헌법수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주심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탄핵 사건, 다른 탄핵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탄핵 사건의 주심 헌법재판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관 중에서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했더니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거죠. 예.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거라 보십니까? 상당히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거는 헌법재판소 발간 자료 등을 보더라도 훈시 규정으로 해석이 돼요. 즉 무조건 180일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볼 때 뭐 2달 또는 석 달 안에 판단이 나왔고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기도 하고 또한 명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연이어 구속이 됐거든요. 네. 이들이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잖아요. 네. 이 진술이 탄핵 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그 헌법의 위반이 굉장히 중대하냐 예.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물론 과거의 헌법재판 결정예들을 보면은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대통령이 경고성 또는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잠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다가 철수시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지금 이 군 장성들의 진술은 배치되거든요. 예.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근거가 될 수 있고 또한 당시에 있었던 일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또 더욱더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조금 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등등의 여러 가지 진술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 등과 관련한 내용 오늘 들어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